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인지행동치료의 이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이 CBT라고 알고 계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원리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T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가장 큰 전제가 되는 CBT 접근의 핵심 기본 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패턴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방향의 큰 전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더 학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학적 배경으로는 CBT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은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않기도 한다. 이런 말을 했죠.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은 우리의 사고나 감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고통도 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넘어가서 유럽의 철학자들, 칸트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프랭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의식적인 인지 과정이 인간의 실존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우리의 짐작을 할 수 있을, 짐작을 해보건대 CBT라고 하는 것의 철학적 기원이 사실은 근래에 도래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BT의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 배경은 첫 단추가 신프로이드 학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신프로이드 학파 중에 크게 세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알프레드 애들러, 또 커렌 호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해리 스택 설리반, 이 세 사람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애들러 같은 경우에는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면 개개인의 독특한 신념 체계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붙죠. 허구적 최종 목적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사고하느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CBT에서 얘기하는 핵심 신념이나 스키마와 같은 그러한 개념들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커렌 호니 같은 사람, 그 자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실제 자기와 또 되고 싶은 자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클수록 신경증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자기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분류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사람은 그 슈드의 독재라는 말을 썼는데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나는 성공하여야만 한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이런 슈드 사고, 머스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신경증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개념들도 CBT에서 얘기하는 자기와 관련된 스키마, 자기와 관련된 핵심 신념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리반 같은 경우에도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설명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내가 액션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액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리액션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 리액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또 액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CBT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이나 상황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리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그 가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960년대로 넘어가서 이제 인지주의가 조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지 켈리와 같은 사람은 개인적 구성주의 또는 구성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또는 어떠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모두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구성 개념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개인적인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매력적인 아니면 못생긴, 부지런한, 게으른, 정직한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세트로 이루어진 개인적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잘 쓰는 구성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런 개인적 구성 개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CBT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핵심 신념, 가장 기본적인 스키마, 이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BT의 사실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 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죠. 여러분도 아마 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라고 하는 치료를 개발한 분이죠. 자, 이분은 그 백과 동시대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BT를 얘기할 때 굉장히 같이 많이 인용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CBT와 REBT는 과연 뭐가 다르냐 아니면 무엇이 공통적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 틀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REBT에서는 A, B, C, D, 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A는 Activating Event라고 해서 일어나는 사건, B는 belief라고 해서 생각이죠.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C는 결과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과. 예를 들면 정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D는 dispute라고 해서 논쟁이에요. 이건 뭐에 대한 논쟁이냐? 치료자가 REBT 치료자가 이 생각을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논쟁을 얘기하죠. 그래서 치료자와 이런 논쟁의 과정,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 effect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C가 바뀌고 변화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REBT는 CBT하고 굉장히 거의 동일하다. 또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된다라고 할 만큼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치료를 진행하는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죠. 앨리스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치료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내담자를 푸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에 백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수평선상에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